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의결권은 100개든 2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투표권은 하나다. 그 얘기예요.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결 및 서면 등의 집합건물법을 일부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자면,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을 신설,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해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분소유자로부터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위임장이 필요 없고, 구분소유자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를 집회 전에 관리단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서면 결의서와 위임장은 미리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한 위임장을 처리하려면 집회 개최 전 또는 총회 당시까지 철회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서면의 경우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실제 구분 소유자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점유자,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나 제3의 점유자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어떤 투표, 의결권을 행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재건축 동의라 혹은 뭐 외벽 보수, 뭐 긴급한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뭐 관리인, 뭐 우리 건물을 대표할 구분 소유자 중에 뭐 회장을 선출하는 일, 뭐 이런 일이 좀 크겠죠. 혹은 뭐 관리비 증액,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관리 규약에 따라서 이제 꼭 총회가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조건 구분 소유자만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구분 소유자만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은 니네는 사인할 의미가 없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임차인은 니네는 의결권이 없어.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관리비는 실제 사용은 임차인이 하지 않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실제 사용은 임차인이 하지 않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그 상가예요. 주상복합 상가인데 갑자기 관리비를 한 20% 증액한다고 하니까 임차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액하면 안 되죠. 왜? 그 증액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래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20% 이상을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장기순 충당금을 20% 이상 한다는 건 한마디로 임차인들의 고열을 빨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실제로 98년도, 99년도에 있던 그때 당시에 한창 이제 그 뉴스가 됐던 상황인데 실제로 그랬어요. 왜? 다들 망가져 가니까 임대 시장이 망가져 가고 임대료 그러니까 그냥 임대인들이 임대 수익이 안 나오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뭘로 썼냐면 관리비 수익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관리비를 대폭 증액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적게 하고 관리비를 대폭 증액하는. 이제 그때 이후로 소송이 몇 개 붙으면서 요즘 그냥 정리해드리면 임차인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투표권이 있고 임차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 정당성만 있으면 사실 구분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이 임차인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건물주나 우리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있지만 임차인들 입장도 있잖아요. 우리는 중간에서 이 중립적인 일을 잘 보려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왜? 임차인도 투표권이 있다.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이제 의안이면 피해가 가는 의안은 뭐냐면 관리비 증액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주차장을 외부에 빌려준다든가, 뭐 임차인들 손님들이 막 차를 끌고 와서 대야 되는데 갑자기 구분 소유자들이 본인들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차장을 막 렌트카나 이런 데다가 막 임대를 놓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임차인들이 장사하면서 불합리하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 소송을 가게 되면 구분 소유자들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위주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권리에 대한 필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요 전에 얘기 나눴던. 자, 구분 소유자 1인이 구분 소유자 과반수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위임 대리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이쁘신 노금주 선생님께서 아파트에 한 100세대 사시는데 무슨 관리인을 변경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호실 아주머니들이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주님께서 막 동의를 받으러 다니셔, 위임장을. 그러면 내가 위임장 받아서 내가 할게. 그 얘기입니다. 그 위임장의 개수예요. 과반수는 못 받는다. 100세대면 50세대까지는 대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위임 대리를. 하지만 그 이상, 51명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작성 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소집 통지 이전에 작성 일자가 기재된 위임장도 부적법하지 않다. 다만 제한은 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 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소집 통지 이전, 그러니까 아직 소집 통지가 나가기도 전에 위임장을 먼저 받아놓는 거죠. 왜? 자기들끼리 좀 친한 사람들, 입주자들끼리 뭐로 쿵짝쿵짝 한 거예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끼리 하면서. 그러니까 작성일자도 없고, 그러니까 소집 통지는 뭐 5월 17일인데 이 뭐 위임장이 4월 17일인 경우에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집 통지가 5월 17일이면 위임장은 최소한 5월 10일이나 그 전후로 받았어야 되거나 당일 전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뭐 4월 17일 너무 떠무녀 그 뜬금없이 한 달 전에 위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지들끼리 사전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할게요. 이번 주에 그 가칭관리단 소송 사례를 이제 판결문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40세대에서 저희 관리업체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일부 가칭관리단이죠. 이 월세 사는 사람이 이 지금 이런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들을 가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전문 용어로 가라라고 하죠. 가짜로 이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더니 사실상 법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인정해줘요. 왜? 모르니까, 대지를 안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걸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해서 이제 제출해서 이제 깬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판례 사례 때, 네, 그때 자세하게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임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적법하다. 우리가 이제 위임장 쓸 때는 내가 누구한테 위임할게요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수임인이에요. 수임인.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써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지정하잖아요. 그 수임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이라도 적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휴대폰 문자로 받은 위임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휴대폰 문자로 저 위임합니다. 위임할게요.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서면 위임장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종이 위임장 받아라. 자, 그리고 공유자 2 이내 공유인 15세대의 경우 공유자 2명이 공유하는 15세대에 이거 뭐 조그만 이제 빌라겠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15세대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럴 경우는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15세대의 위임장 전부 무효가 된다.
이해되시죠? 두 사람 다 할 수 없고 한 사람만 이제 위임장으로 의결 행사해라 이 얘기입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정관에 정한 의결 또한 적법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의결권의 과반수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3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관리규약에 있잖아요. 뭐 5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하고 2천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규정이에요. 관리규약에 대한 규정.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할 때 예를 들어 좀 EQ가 발달된 EQ 잔머리죠. 잔머리가 발달된 입주자 대표나 뭐 건물주 뭐 일부 관리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규약을 개정해요. 임의로 어떻게 개정하냐면 우리가 뭐 1,000만 원 뭐 예를 들어 그 한 1,000만 원까지는 관리인의 사인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게 법에 접촉되는 일이에요. 법에 접촉되는 일입니다.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에도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관리인 변경, 예를 들어 관리인 변경은 뭐 의결권의 과반수. 그래서 51명이 참석했는데 100% 중에 51%가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30명이 동의해서 뭐 관리인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 실제로 소송에서 하면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얘는 좀 어려운데 얘는 나중에 하면서 제가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집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회의 의장은, 그 집회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반상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상회. 여러분들 아파트 반상회 하시죠? 반상회. 반상회의 의장은 관리인, 뭐 여러분들 그냥 입주자 대표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영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의사록 작성은 의사록 작성, 의사의 경과, 결과, 의장 및 구분 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고 의사록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 규약에 저 30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리 규약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뭐 경기도, 서울, 부산 어디든 다 집합 건물 관리 규약이 있고요.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고 아파트 관리 규약도 나옵니다. 그 우리는 항상 집합 건물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무조건 집합 건물법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 지금 규정들이 있어요. 자, 임시 관리인에 대하여 의장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고 더불어 해당 관리단 집회에서 거수에 의하여 의장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런 거는 그냥 자율성에 맡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임시의장 선임 절차 없이 소집허가 청구자들 중 연장자인 자가 의사 진행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참 이거 뭐 문구 보면 뭔 일이 있었나 싶죠. 대부분 서울 동부지법 이렇게 대법원 판례 사이트 들어가셔서 2015 가합 102758 이거 치면 나와요. 쭉 내용들 나옵니다. 원서 내용들. 저도 이제 그런 교육 자료 쓸 때 실제 이런 내용들 거기서 이제 갖고 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임시의장 선임 절차 없이 그냥 임시의장 이란 말은 뭐냐면 관리인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반상회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임시의장 선임 절차 없이 그냥 소집 허가된 사람들 중에 연장자인 자, 여기 나이 제일 많으신 분, 그분이 해서
의사 진행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대요. 괜찮다. 법원에서는 괜찮아.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딴지 걸어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야, 그건 아니다. 당신 뭐 임시의장 선임 절차도 없이 지금 뭐 그 지금 의사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소송까지 갔겠죠. 그 말은 뭔가 이권이 있거나 감정 싸움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죠. 이런 게 있죠.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실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전략이에요. 관리업체 변경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실제로. 네. 요런 이제 틈새 시장을 이 비집고 들어가서 입주자들과 얘기를 하면 실제로 되게 관리권을 갖고 올 수 있죠. 자, 구분 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한 3, 400명 되거나 혹은 뭐 지식산업센터의 구분 소유자들은 거기 없잖아요. 거기 대부분이 초반에만 거기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5년 있다가 팔고 나가든가 그냥 임대를 놓고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일부만 한 거야. 본인들끼리 꿍짝 맞아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죠. 그렇죠? 이럴 때 해당 관리단 총회에서의 의결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니들 그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소수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법리로 사료된다. 맞죠? 뭐 이 공동주택, 집합건물 이거는 내가 만약에 관리비를 이제 비용을 같이 안분해서 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재산 그리고 내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같이 나눠서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지해야죠. 침해받으면 안 되죠, 재산권을. 자, 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찬성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자보수 한창 진행할 때 저희 그렇게 했어요. 밑에다가 이제 공지문 붙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몇 월 며칠 날 하자보수 반상회 합니다. 당일에 참석하지 않으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찬성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써서 실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2014년도에 서울지법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2014년 이전에 했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나 주택 관리 이런 부분 들어가면 진짜로 이 도심에서는 이 분쟁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왜냐면 그 분쟁의 원인은 그 한두 사람의 이권 때문이에요. 뭐 입주자 대표, 뭐 감사, 총무 또는 뭐 상가 번영의 회장, 뭐 그 대부분이 이제 노인들 그분들이 이제 감정 싸움에 무슨 싸움에 이러면 정신없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쉽게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집회 열어서 저 할아버지 자릅시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서면 동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자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출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선출시켜서 바로 고유번호증을 바꾸면 그냥 법적으로 그 분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민법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참 좋아요, 사실. 이 집합건물법을 이용하시면 된다. 전유 부분에 수인의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할 경우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법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정하여진 관리규약은 무효이다라고 했어요.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건 자연수라고 아까 얘기했죠.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죠. 자연수. 예를 들어 이거예요. 1인이 뭐 100개, 200개 호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투표권은 하나다. 또는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아빠나 딸이. 그럴 때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서로 의견 차이로 정해지지 않을 때는 그 셋 중에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어야 하고 가장 많은 사람도 없고 동일하게 30%, 30%, 30%씩 갖고 있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누구도. 딱 한 사람만 그 중에 대표성 있는 사람이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판례한다는 건 뭐냐면, 뭐 다른 소리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1인이 1투표권입니다.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하여 해임 사유나 기타 소명계를 주지 않더라도 적법하다. 제가 금방 지금 얘기했죠. 어떤 상가 번영회 회장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막 돈도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진짜 이 그 한 사람 외에 나머지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럴 경우 그 한 사람을 해임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이런 해임 사유나 기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5분의 1 이상이 야 우리 집회 소집하자 의안 회의의 목적사항은 저 할아버지 자르자라는 걸로 해서 목적사항을 정해서 집회 소집 절차 일주일 이전에 사람들에게 참여하세요라고 하고 참여 못하시면 서면으로 위임장 같이 보내서 서면으로 동의해 주세요.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겁니다라고 적어서 보낸 다음에 그 서면만으로 관리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와서 야, 난 뭐 소명 기회도 안 주고 해임사유도 안 줘서 나 이거 소송 갈 거야 해도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는 이게 저희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관리단 분쟁 사례 넘어갈까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네, 끄덕끄덕 하시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차라리 좀 진행하고 질문을 좀 받고요. 자, 관리단 분쟁 사례 볼게요. 관리단 분쟁 사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이 말은 주상복합을 예를 들어드리면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되게 많아요. 이 비영리법인 사단 요건을 갖추는 이유는 아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의 상가랑 아파트 사람들하고 다르죠. 근데 하나의 토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관리 방법은 다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따로 있을 수 있고 그 상가는 상가대로 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비법인 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출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또는 주상복합 하나에 한 동짜리의 이 주상복합 안에 일부 상가나 일부 이 자영업자들이 만든 비영리 법인 사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비법인이 두 개인 거죠. 그 건물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뭐 이렇게 기존에 주상복합 비영리 사단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들하고 안 맞아서 한 뭐 일부가 한 5분의 1 이상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비법인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항상 이 사람들 보고 야 니네는 법적으로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 하죠. 아니죠.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건 진짜 옛날 얘기죠. 그 모르고 하는 얘기고 이제는 어떤 요건을 갖춘다면, 요건을 갖추고 만들었다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그 분쟁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쟁 유형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 아파트죠. 아파트와 관리단,
분쟁 유형이에요.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 소유자가 함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상가 주차장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흔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가 쪽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안 되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데 사람들이 이제 비상식인 사람들 많죠. 우리 서울에 되게 많습니다. 이런 소송 유형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니? 왜? 하나의 대지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권이 있잖아요. 이거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저런 분쟁 유형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말고 그 상가 관리단이 따로 비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런 식의 결정을 안 하면 저 관리단들이 상가 관리단들이 따로 저 비법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법인의 요건을 갖춰서 만들죠. 그러면 저들도 소송 당사자가 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고열을 빨아먹을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을 딱 컨택해주면 잘 돈을 뽑아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래요. 자, 이거는 재산권과 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이면 대부분 입주자 대표, 이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라는 말은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사람들이 그 제일 갑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뭔가를 통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상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구분 소유자들,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시겠죠. 자, 집합건물법에 존재하는 관리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위반되거나 그 외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면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쟁에서 사실상 이게 뭐 진짜 뭐 맞냐 아니냐를 따질 때 사실 집합건물법, 뭐 공동주택관리법 이 모든 관련 법들이 있는 내용이 다 이거예요, 그냥. 어? 강행 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 그냥 그 개개인의 소유권이 있잖아요. 재산권, 소유권은 곧 재산권이죠. 그걸 과도하게 침해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사회관념상 현재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면 무효라고 봐야 된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MZ들이 그 MZ 밑에 친구들이 더 커서 뭐 사회관념상 어떤 기타 사회 질서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공리주의 사상에서 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 안에 또 재산권을 이제 권리를 이렇게 보존해주는 보장해줘야 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와 50년 후에는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면 무효라고 봐야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이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 그쵸.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
아까도 얘기했죠.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 소유자라 할지라도 1인의 구분 소유자로 화해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또 나왔죠. 대법원 판례. 이 말은 뭐냐면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100개 호실 갖고 있는데 투표 100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린 전문가니까. 왜? 어저께까지는 몰랐으니까 난 비전문가죠. 뭐 오늘은 알았잖아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난 이미 전문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고, 공인중개사들도 몰라요.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로 혹은 하나의 집 부동산업에서 일을 하시면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1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5번 분양대금을 완납했죠.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하다면 해당 수분양자 역시 의결권을 가진 구분 소유자에 해당된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 간단합니다. 그 신축 건물에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등기된 사람들에게 딱 보냈는데 몇 호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투표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101호인데 나 오늘 투표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관리업체나 저희 같은 관리업체나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는 등기되신 분들만 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증명서를 하나 내밀죠. 분양대금 다 완납했어. 그리고 실은 이런 때문에 지금 분양사 측에서 좀 요구해서 지금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뿐이야. 라고 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도 의결권이 있다. 투표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관리인, 선임, 해임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 적법한 서면 결의라고 볼 수 없대요. 자, 관리인의 선임, 해임이래요. 관리인의 선임, 해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 적법한 서면 결의라고 볼 수 없다. 강행 규정이래요. 이 대법원에서. 이거 아직 대법원 판례가 또 깨진 사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자투표는 사실상 서면 투표랑 우리가 유사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데 뭐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뭐라 그래서 우리 입주자 대표, 뭐 번영회 회장 이런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구시대적으로 종이에 위임장으로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위임장이나 동의서로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강행 규정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관리인의 대표의 임기 종료나 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관리인이 없는 상태라면 대부분의 관리인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이죠. 대부분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웬만한 데는 2년에 하고 뭐 본인들이 정하죠. 평균 1년, 2년입니다. 근데 임기 종료나 계약 만료 이후에 자 그리고 참고로 관리인은 살고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 아닌 그 외의 사람도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관리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살지 않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그리고 저는 그 건물에 뭐 세입자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관리인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임기 종료, 저도 임기 종료가 됐다가 다시 재계약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인데, 누구도 안 한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한대요. 아, 바쁘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게요. 동의하세요. 그런 다음에 서면 동의를 쫙 받았죠. 서면 동의를 받아서 관리인으로 선출돼서 관리인으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죠. 뭐 거기서도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70만 원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관리인 임기 종료나 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관리인이 없다면
기존 관리인이 제가 계속 관리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직무를 수행함이 정당하다. 좀 어렵게 말을 썼는데 기존 관리인이 임무를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결격 사유만 없으면 그 결격 사유라는 건 사실상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거겠죠. 아니 맨날 술 먹고 출근한다든가 뭐 이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직무를 수행함이 정당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술 먹고 출근하지 마라. 그리고 관리비 손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괜찮다. 상간의 점포와 관련하여 권장 업종을 지정하여 이거 많죠. 혹시 여기서 상가 투자해 보신 분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 있으실 것 같은데 몇 분 대부 하시면 최근 얼마 전까지 되게 호황이었죠. 상가 투자나 이런 것도 여기 보시면 상간의 점포와 관련하여 권장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받은 자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아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상가 들어가면 상가의 그 MD를 결정할 때 그 MD를 결정하는 건 그러니까 각 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게 좋겠냐 수익률을 계산하거든요. 사업 타당성 계산할 때 그 MD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병원하고 약국이죠. 그리고 편의점. 그러니까 권장업종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냐면 그냥 그 해당 건물 그 상가의 하나에 그냥 권장업종 하나 딱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국이 있었어요. 뭐 약국은 조금 그런가? 뭐 슈퍼 좋아요. 뭐 슈퍼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칠게요. 아이스크림 가게.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는 너네밖에 못해. 이렇게 해서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건물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단돈 5천이든 1억이든 더 냈을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는 뭐 예를 들어 GS25C가 있는 거예요. GS25C가 예를 들어 뭐 약국도 있고 GS25C도 있고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공장 업종으로 하다가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그걸로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옆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나 GS25C나 별거 다를 게 없다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예를 들어 뭐 이마트 24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 슈퍼로. 그러니까 이제 뭐 GS 휴게점하고 좀 다른 일반 슈퍼로 바꾼 거죠. 그렇죠?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죠. 그렇죠? 변경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쉽게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냥 슈퍼로 변경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GS25C잖아요. 그쵸? 얘도 똑같은 슈퍼니까. GS25C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그 아이스크림 가게한테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받을 때 흔히들 이거는 권장업종 지정하는 건 대부분 약국이에요. 약국 1층에. 1층에 약국이 뭐 10평도 안 되는데 10억 하죠. 근데 똑같은 10평이 그 옆에 김밥 나라 집은 3억도 안 해요. 근데 왜 10억이냐는 거죠. 왜 거기는 10억이냐? 왜? 그 건물에 2층, 3층, 4층에 뭐 예를 들어 이미 MD로서 우리가 이제 병원을 넣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한방병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여기 병원을 넣은 거죠. MD를 구성해서. 그때 야 1층에 약국은 너 하나야 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10억을 내는 거예요. 분양가를. 그거 아니면은 그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약국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상간에 앞쪽 라인의 도로가의 약국인데 내 건물 뒤쪽 라인에 똑같은 건물 뒤쪽 라인에 약국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다른 의미로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 보상도 사업 주체들한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전 구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전 구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래요. 대부분 경매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경매 때. 자, 우리가 경매 받으러 가면, 제가 경매 얘기하면 할 게 많은데, 자, 경매를 들어가면은요, 재밌는 게 많아요. 집값은 되게 싸서 우리가 이제 뭐 유찰, 3회, 4회 유찰 받아서 싸게 받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살아. 근데 뭐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관리비가 한 1억입니다. 이런 상황 있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래요. 여기는 관리비가 1억 5천 있어. 이렇게 연체 관리비가 1억 5천이야. 이런 경우 있습니다. 경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전 구분소유자 연체 관리비가 특별 승계인에게, 특별 승계인은 누구예요? 경매 받은 자.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의 공용 부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에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다라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누군가에게도 계속 귀속되는 범위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형식상 구분 소유자로서 등기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등재된 시기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1심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냥 형식상 잠깐 뭐 그 아는 친구가 야, 나 어디 건물이 있는데 잠깐 네 명의로 좀 잠깐만 좀 네가 잠깐 명의 건물주만 좀 대줘 라고 해서 잠깐 있었던 거야. 한 1년 정도. 근데 갑자기 집으로 이제 관리비, 미납 관리비가, 연체 관리비가 매월 한 1,000만 원씩 날라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 그 친구놈의 자식이 얘기하니까 이 돈을 안 내네요. 그래도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내고 내 친구한테 뭐 민사든 뭐든 해야겠죠. 그 등재된 시기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있다, 진다.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해 관리비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결국 관리규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아닌 관리단 총회 의결이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흔히들 이제 일부 관리비를 감면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관리위원회 사람들이죠. 회장, 총무, 감사 그 외에 이 관리위원회는 해당 건물의 관리인부터 뭐 다양한 그 관리 임원들이죠. 임원들을 우리가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비를 감면하는 부분은 관리단 총회 의결이 요구된대요. 뭐예요? 관리단 총회 뭐냐면 전체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전체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해라. 왜? 관리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셔야 될 게 돈에 관련된 거. 공사비, 관리비, 무슨 비,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비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총회 의결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회 의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아. 사실. 그러니까 뭐 관리규약으로 500만 원 미만 공사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하고 500만 원 이상은 관리단 총회 의결을 한다. 우리 흔히 그렇게 규약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우리 입주자들을 얘기하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얘기할 때 뭐냐면 이거 관리규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꿔야 된다. 왜? 300만 원이 들어가도 내 돈에서 단돈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나가는 비용에 관련된 건 내가 투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결정을. 왜 그 관리위원회라는 사람들은 이사 가면 그만인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내 재산상에 손해가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맡기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이 잘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B, 이 돈에 관련된 거는 결과적으로는 작든 크든 우리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일부의 관리비를 감면받는 것은 관리규약 변경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돈은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상의 단전 단수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사회 질서에 반하지, 현재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 자, 우리가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뭐, 여기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단전, 단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죠. 우리가 관리규약으로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2기. 2기까지는, 2기부터 우리가 단전, 단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택은 그냥 하셔도 돼요. 주택은. 그러니까 빌라나 뭐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데는 주택은 그냥 관리규약에 그냥 2기까지는 1기 안 내면 2기 때, 2기 때부터 우리가 3기부터는 무조건 단전단수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을 해서 그냥 뭐 키로 잠가 놓죠. 그 단전단수 시키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상업용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헬스장, 밥집, 미용실, 고깃집 이런 데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전 단수를 했다간 관리규약에 되어 있어요라고 함부로 단전 단수했다가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역풍을 맞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는 결국은 관리규약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관리업체가 역풍을 맞아요. 손해배상 청구로. 왜? 뭐 니네가 단전 단수해가지고 단전해가지고 냉동실에 있던 1,000만 원어치의 지금 물건이 다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100을 손해봤으면 1,000원 손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나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상수도 이 돈을 안 내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미납이 발생하면 단전 단수가 된다는 거 이미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미납이 있으면 저도 한전이나 상수도에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미납이 있으면 미납된 분량만큼 저는 한전이나 상수도에 돈을 안 내요. 그러면 한전이나 상수도에서 2달치, 3달치가 미납이 되면 저희한테 단전합니다, 단수합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류를 요청해요. 그래요? 그럼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그리고 공문으로 받으면 가능합니다, 단전 단수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한전이나 상수도에서 팩스로 공문을 받아서 공문을 요청을 하고 그 요청된 내용으로 단전 단수를 집행합니다. 왜? 현재 미납금이 너네들 호실마다 다르죠. 대부분 이 그 상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관리비 30만 원 해봐야 2달이면 60만 원이에요. 100세대라 봐야 뭐 6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상가는 5층짜리 상가여도 뭐 500평짜리 헬스장, 500평짜리 갈비집, 500평짜리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이 전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은 2달만 한 층이 한 달씩만 밀려도 5천만 원이에요. 한 층에 한 달씩만 써도. 전기세, 수도세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항상 상가의 단전 단수는 그 명목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가? 한전이나 상수도에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중간에서 부득이하게 단전 단수를 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우리 건물 운영이 안 돼. 이런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단전 단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거의 다 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지나가면서 그 저희 여직원이 계속 뒤에서 행정적인 거를 혼자서 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항상 이제 그 2달치, 3달치 됐을 때 내용 증명 보내고 재수전화 해줘서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재수전화 해줘서는 당연히 받고
관리비 미납 시 2개월치, 3개월치 됐을 때 내용 증명 보내고 3개월치 넘어가면 재소전 화의조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관리비 소액 청구를 반드시 들어가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몇만 원 안 돼요.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나와요. 그 판결문 갖고 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행정적인 것만 잘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뭘 하건 나가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추적해서 받으면 되고, 실제로 저희 지금 그 원래 벌써 이제 공실로 빠진 이제 그 떡볶이 집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한 3천만 원 정도 미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 들어가기 전에 그분 한 달에 200만 원씩 갖고 계세요, 지금. 그 판결문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판결문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그때 10만 원인가 8만 원 들어가지고 저 여직원이 안 받아놨으면 그냥 그 이 뭐 매달 뭐 100이든 200이든 못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건물주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또 얼마나 심플해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이 직접 챙기지 못하는 걸 우리가 챙겨주는 거죠. 행정적으로. 별거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떤 매뉴얼만 있으면 사장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옆에 건물주들 막 소유해줘요. 그거 되게 좋아요. 왜? 이쪽 업체한테 맡기면 그래도 미납 관리 잘해주니까. 안 돼도 우리가 그 행정 판결문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자, 구분 소유자가 소방 안전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여야 한다. 자, 이런 거죠. 이거는 뻔해요. 이거 제가 이 사건을 알아서. 이거 뻔한데, 제주도는 습한 나라예요. 거기는 그냥 하나의 나라죠. 습하죠. 바닷가 쪽은 되게 습해서 신축 건물 빌라를 져놓으면 곰팡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습해서. 그리고 이제 천장 뜯어놓으면 얘네들이 골을 많이 해서 천장하고 그 위에 그 하리까지 공간을 충분히 주는데 그 안에 이제 시커멉니다. 뜯어보면. 왜? 뭐라 그래? 해풍이라 그러나요? 소금기 있는 바람?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소방 피형수신기를 건드려요. 그럼 뭐냐면 얘가 에러가 나, 에러가. 그러면 불이 안 났는데도 계속 에러가 울려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났는데, 불이 난 것처럼 계속 소방벨이 울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특히나 얘네들이 새벽에 많이 울려요. 새벽에. 새벽에 에러가 심해요. 이 소방. 특히나 피형수신기. 얘네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관리비 지급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난 관리비 못 내. 여시, 뭐, 맨날 소방 에러 올리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법원에서는 구체적 위험이어야 된다. 니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에러 때문에 추상적 위험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에 의해 제기된 관리비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거 대법원 판결문이네요. 되게 웃기죠? 이런 일도 있나? 이럴 수 있죠.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대요, 관리인이. 그럼 뭐야? 본인 혼자 관리인이라고 하는 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어,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통해서 서면으로 관리인 선출 해임은 뭐라 그랬어요? 전자투표나 문자투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서면으로 된 동의서 혹은 위임장으로 선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한 사람 부적법한 관리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인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이 이제 관리비를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그들끼리 막 치고받고 노는 것 같으니까 관리비를 안 내겠죠. 그죠? 나 같아도 안 내잖아요. 솔직히. 아니, 뭐 어차피 나중에 낼 돈인데, 뭐, 지금 안 내죠. 쟤네 왜 저러지? 내가 그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할 때 관리비 청구는 부적법하다. 안 내도 된다. 이 얘기죠. 대법원에서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한다.
이 얘기 아까 그 비법인 사단, 아까 위에 여기 비법인 사단 내용 있었죠. 비법인 사단도 일부 관리단이 만든 비법인 사단도 소송 당사자의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었죠, 위에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일부가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관리단이 별도로 뭐예요? 주상복합은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이거 우리 건물하고 비슷한데 1층부터 5층까지는 뭐 병원, 약국, 뭐 기아자동차, 뭐 스타벅스 뭐 다양한 게 있고 뭐 6층부터 그 꼭대기 위로는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상가관리단만 별도로 조직행위를 하는 거죠. 이 상가가 이때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의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라. 이건 집합건물법에 그 요건이 다 있어요. 요건에 따라서 하면 된다. 제가 이제 집합건물법 읽어주기를 한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그 건물을 관리할 때 그냥 물론 제 교육도 좋지만 제 교육은 실무에 맞춰서 있지만 사실 그냥 이론상 그냥 집합건물법 가지고 관리 행위를 하셔도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FM으로 뭐 그 요구안을 맞추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여기 집합건물법 판례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유저님? 유저님은 누구시죠? 저 유저 선생님? 자, 잠시만요. 여기 종성님이 질문 올려주셨네요. 자, 그럼 일단 종성님 질문부터 한번 답변 드릴게요. 괜찮죠? 네, 다른 분들은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좋아요. 질문. 집합건물 기준이 159세대 이하라 하면, 그냥, 집합건물은 일단은 세대수 기준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이하 이상을 하는 거지, 집합건물은 다릅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건물 한 동이 250세대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자, 건물 한 동인데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자,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뭐냐면 건물 한 동이 250세대든 2500세대든 건축대장상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면 가능합니다. 뭐만 빼면 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것만 빼면 가능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159세대 이하의 건물인데, 자, 참고로 주상복합 건물은 근린이나 오피스텔입니다. 허가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많아도 되고, 더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두 개 동일 경우 합이 318세대인데 이 계약을 위탁 계약을 당연히 위탁 계약 하실 수 있죠. 이거 지금 중성 씨 아는 건물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저 같으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관련된 사람 만날 거예요. 318세대 하시면 좋습니다. 뭐 제가 그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이거 계약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관광 붐으로 호텔 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쵸? 분양형 호텔 많죠?
5층 정도 되는 곳에 위탁 계약을 할 수가 있어. 소위 수익형 호텔의 경우. 자, 소형 호텔 5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러브호텔 같은 걸 거예요. 소형 호텔이면. 러브호텔이 그냥 이름만 관광호텔로 바꾼 걸 거고, 수익형 호텔은 다릅니다. 수익형 호텔은 저도 뭐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 데 투자한 분양형 호텔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호실 수가 평균 뭐 한 200호실? 저희 서귀포 캐니도 318호실 정도 되던데, 거기가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이런 수익형 호텔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 위탁 관리라고 해서 위탁 관리 부분만 가능할 수 있고, 실제 호텔 운영으로 해서 운영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본강의 번외 질문. 장기선 충당금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세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수년간 지난 상황에서 장기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 장기순원 충당금, 그러니까 관리비의 장기순원 충당금을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입금한 내역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수분양자 당시의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송으로 가도 받습니다.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중성 씨, 잘 들으셨나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종성 씨가 그 지금 얘기 주신 그 두 군데 수익형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 같아요. 오피스텔 빨리 가서 영업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게 저희 실제로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을 쏟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로 다 괜찮다, 다 가능하다 라고 해서 네, 그런 건물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건물 찾아다니시면 되고 우리 주변에 되게 많죠.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 동짜리 건물 빌딩이라 그래서 우리가 막 200호실, 100호실 그냥 한 동짜리가 딱 있어요. 딱 봐도 야, 한 50개 이상 되겠다라고 하는 건물들에 실제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하실 때 어, 전문성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교육은 여러분들 이제 전문성을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건 사실 영업력이에요, 영업력. 그 솔직히 그 관리는 솔직히 그러지 않을까요? 뭐 열심히 하셔서 내가 관리는 못 하겠어. 근데 열심히 해서 사람 만나서 연결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저한테라도 얘기하시면 제가라도 관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회사도 있고,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능력이나 영업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고영님께서 명함을 준비한다면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 관리 뭐. 자, 일반적으로 동네 청소 아저씨가 명함을 뭐라고 파는지 아세요? 그 아저씨 명함이 가장 확실해요. 그 건물 그 빌라 청소하시는 분들 명함 있죠?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건물 종합관리 업체라고 써 있어요. 그분들 명함이. 그리고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건물 청소, 건물 관리, 하자 관리, 뭐 관리비 부과, 우리가 하는 일 다 적혀 있어요. 명함을 서치하고 싶으시면 동네에 빌라 청소하시는 분들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분들에게. 그분들 명함 몇 가지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노출하고 싶으신 그런 명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 그러면 제가 그러면 영업을 만약에 지금 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을 네, 하니까 상가를 지금 많이 조금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쪽 어차피 상가를 가는 거니까 제가 그러면 그쪽에서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부동산 뭐 토탈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명칭은 제가 금방 얘기 네, 드렸던 것처럼 네네. 건물 종합관리 업체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건물 종합관리라고 하면 다 알아먹어요. 음, 이해되시죠? 우리가 네네. 부동산 종합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중개 베이스의 다양한 업무를 같이 보겠다라고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기존에 청소업체 사람들이 저는 명함을 잘 파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건물 종합 관리해서 뭐 뒷면에 건물 청소, 건물 관리, 임대 관리, 뭐 미납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 제가 하는 것들을. 정작 이 사람들이 그걸 까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명함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업 가시면 그 지금 상가나 이런 데 영업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번영회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상가에. 상가에 네. 가면은 그 상가 번영회가 있는지 그냥 뭐 김밥나라든 그 해당 건물에 입점돼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얘기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그런 게 없다. 그럼 관리비 어떻게 내냐? 그래서 알아보면 거기서 좀 주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건물이건.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분들 네. 통해서 관리비 얼마 내냐, 이거 뭐, 뭐 어떠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나도 건물 관리한다. 라고만 해도 그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음, 뭐 관리업체가 얼마가 됐는데, 실은 우리가 얼마 내는데, 야, 이런 건물은, 이런 서비스는 안 해주더라.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는 안 해주더라. 뭐 대부분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러면서 영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다 모두 다 쉬운 일이면 뭐 너도 나도 했겠죠. 하지만 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하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 주세요.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수업도 받고 뭐 집에서 애도 키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 사람이니까 카톡이든 문자든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거 있으면 도움을 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교수님 전화번호가 없는데요. 제 전화번호 채팅창에 찍어놔 드릴게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 교수님 그 업체에서 하는 명함 혹시 뭐 견본이라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잠깐만요. 제 명함이 아니 근데 제 명함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했던 그 거라든지. 국토부 우수부 잠깐만요. 제가 지금은 스마트 명함이 없네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없으니까요. 제 명함을 저희 지금 조교님께서 지금 사단법인 저희 네이버 카페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제 명함을 올려놓으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카페 가입하시면서 제 명함 체크해 보세요. 근데 제 명함은 거의 제 개인 명함이라서 아마 잘 뭐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뭐 국토부 인증기업 뭐 이런 거 써 있어가지고 사실 명함으로 회사를 막 어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마 그러면 한번 명함 시연을 한번 만들어서 몇 가지 한번 올려놔 드릴게요. 카페에 참고하시게끔. 네,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 그게 네네.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신 거지 뭐 내 연락처가 궁금하신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뭐 영업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 회사도 있고 저희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 드릴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주세요. 편안하게.
그러면 지금은 이거 음, 부동산 관리 서비스 명함을 팔 때 지금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요 명함을 파고 영업행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거 불법이죠. 그럼 항상 일단, 개인 사업, 개인 사업자라도 하나 내놓으셔야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개업이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근데 중개업이 겸직이 안 되지 않나요? 범지, 투자 매매 사업자 말고는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시만요. 여기 뭐 샘플 하나 올려주셨네, 진영님. 네네네. 명함 샘플 올려주셨네요.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뒷면에. 네. 그리고 이거는 옛날 명함이고, 저희는 지금 국토부 인증기업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마크 들어가 있는 명함이라서, 뭐 제 것도 하나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제 거 명함 찾아서 넣어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근데 네. 또, 이 관리를 한다면은 어떤 그 네. 출근을 계속 해야 되는 곳이 있을 거고, 출근을 안 하고 뭐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가 있을 거고 그런데, 만약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본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출근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직접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출근하겠죠. 음, 그쵸? 뭐 금주님이 만약에 사업자를 금주님네 대구로 하셨어요. 예, 금주님 집으로 사업자를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 금주님은 그냥 집에서 일 보시겠죠. 평상시에. 음, 그리고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만 밖에서 하시다가 계약하시면 해당 건물에 뭐 그 인력 파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웃소싱 같이 뭐 주택관리사나 건물 청소원이나 경비원 아저씨나 이런 분들을 파견 놓고 그제 이제 그분들이 근무할 장소를 해당 건물에서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금주님은 그 해당 건물에 실제로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죠. 저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도 출근을 하려면 어딘가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 여기 있죠. 그렇죠? 해당 건물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죠. 우리가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 우리가 관리 업무를 체결된 건물에 파견된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저희들이 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파견을 하는 겁니까? 그럼요. 그 파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그 인력을 매칭시켜주는 아웃소싱 업체들도 다 있고 예. 그런데 연결해서 그런 데서 다 파견을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영업이네, 그죠? 예. 그럼요. 건물관리업체 대표분들은 그 영업이 생활인 거예요. 마케팅이 생활이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좀 있으면 사실상 요즘 흐름을 쫓아가셔야 돼요. 최소의 블로그라도 운영하셔야 되고, 최소한의 일기식으로라도 쓰셔야 되고, 이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려면 마케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안 그러면 돈을 써야 돼요. 광고비를 계속.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이게 최소 뭐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제가 이걸 처음 할 때 저는 항상 333 법칙을 계속 기억하는 게 하루에 무조건 3시간은 나가야 돼요. 사람이 하루에 3시간도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하루에 3시간은 최소한 내가 살고 있거나 내가 영업하는 인근의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뭐 공인중개사든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든 어떤 건물 뭐 김밥나라 사장님이건 그 지역에 돌면서 건물관리업체로서 계속 명함 주고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3개월만 해도 돼요. 3개월 후부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빠르면 당일날도 나와요. 당일날도. 왜? 건물관리업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출근하실 때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은 그냥 동네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돌지 마라. 명함 갖고 전단지 갖고 돌아라. 요즘 전단지가 옛날처럼 무식하게 크지 않아요. A4 용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접는 거, 접이식, 명함도 접이식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런 거 하나씩 주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진짜로 이 인터넷에서 의외로 검색을 많이 안 하고 또는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내적 건물 관리 업체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배우려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강의 들으시면서도 저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종목만 추가하셔서 아까 여기 이중성 선생님처럼 종목만 뒷면에 뭐 건물 관리, 하자부스, 임대 관리 뭐 이런 종목 뭐 호텔 뭐 관리한다 이런 것만 딱 써서 그냥 본인을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을 어필하고 그 사람이 그 자기 동네에 그건 있거든요. 권역이 있어요. 반드시 발생해요. 아셨죠? 네, 혹시 뭐 따로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들 없으세요? 이거 무료 하자 보스 무상 5년 에이스 기업 연대보증. 그건 예전에 아, 예. 저희 회사 거고요. 그거는 저희 거를 똑같이 쫓아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회사마다 선생님들 컨디션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제가 나중에 또 표본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걸로 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만한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게 없으시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렇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아, 뭐 또 시험 질문 있으신 분? 고영님은 지역이 어디시라 그랬죠? 부산? 부산요. 네. 부산 어디세요? 사무실이 동네에 있어요. 아, 동네. 제가 네. 동네는 한 번도 안 가봤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이면 조금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아는 지역이라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쵸. 뭐, 그 건물 관리는 전국구입니다. 솔직히. 저 여기 있으면서도 서귀포 건물 관리하잖아요. 예, 그게 참 행복한 거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저는 서울 시내 제 무료 주차장이 3군데 있어요. 큰 건물에. 그러니까 음, 서울에서 차 끌고 다닐 때 주차비를 거의 안 내죠. 그거 되게 음, 좋아요.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내 차량을 등록해 놓기 때문에 그냥 뭐 강북에 가도 되고 저쪽 종로 가도 되고 저 강남 가도 되고 이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뭐 제주도 가면은 그래도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뭐 제주도에서도 관리하지만 어차피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전국구로 그렇게 돈을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고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